네, 돌아온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 명지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청취자의 영혼을 올리고 싶은 영혼의 경제학자. 그 멘트가 좋아요. 그 멘트 앞으로 계속 밀읍시다. 네. 네. 어떻게 두 주 잘 보내셨죠? 예, 잘 보냈습니다. 어떻게 격주하다 보니까 좀 약간 감질나지 않습니까? 저는 뭐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격주가 매주 하면은 막 이제 차단 막 바로 치네. 아이디어를 막 짜내야 되는데 두 주 하니까 두 주 사이에 충분히 사고들이 쌓여가지고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교수님의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에 네. 자, 아쉽지만 격주를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요. 두 주 전에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IMF 때 그 인물이 기조 강연을 한다라는 얘기를 전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예. 상당히 어떤 그 분노 어린 이 억양으로 전해 주신 바가 있는데 강연했죠. 강연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하여간 그 강경식 전 부총리가 오셔가지고 그 어려운 뭐 한자 용어를 좀 쓰셨어요. 자리 이타다. 예? 자리 이타다. 자리 이타. 자기를 자기 이익이 남에게도 이익이 되어야 된다. 말은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이런 얘기 좀 해주고 싶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러냐. 뭐 고통받았던 국민들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이런 데 나와서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그 기조 강연하신 말씀에 뭐 포띠고 찻대고 요거를 보면은 내가 좀 억울했다. 내가 원래 다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내가 잘려가지고 못했다. 뭐 그런 말씀이세요. 근데 그거를 받아가지고 기재부가 또 제 기재부 사생팬 아닙니까? 그래서 매일 기재부에 들어가서 뭐 하고 있나 그 보는데 스토커 아니에요? 스토커 기재부 스토커죠. 스토커 수준인데 그 대문에 아주 그냥 걸어놨어요 사진을. 진짜? 네, 일면에 제일 첫 번째 사진에 걸어놨습니다. 진짜로 존경하나 보네. 그런 이제 시대가 온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거 뭐라 그럴까? 그런 이제 공무원들이 자기 실수를 반성하지도 않고 그거를 자화자찬하는데 거기다가 세금을 쓰고 호텔에서 밥 먹고 또 뭐 거기서 발표하신 분 뭐 토론하신 분 돈 주고 그럼 뭐 최소한 몇 천만 원 들었을 건데 지금 뭐 돈 없다고 난리치던 기재부가 그러니까 거기 모여서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게 이게 좀 말이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한 가지 이제 좀 좋았던 점은 제가 유튜브로 보고 있었는데 한 30명 접속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동접자가? 관계자 빼고 이제 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인데, 거기 응모하는 게 있었어요. 응모. 그래서 이거 보고 유튜브 보고서 사진 찍어서 인증하면은 선물 준다. 선물 주는데 제가 커피 쿠폰에 당첨된 것이 수확이 있었다. 잠깐만 교수님이 커피 쿠폰에 당첨됐다고요? 예. 지금 제 앞에 커피가 있는데 교수님이 사오신 것도 혹시 그 쿠폰으로 사오신 건가요? 그거는 이제 저희 와이프가 쓰고 있고. 예. 근데 하여간 나름은 수확이 있었다. 그래서 30명 모는 그런 거였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국가의 고가는 비었는데 옛날 공무원 자화자찬 하는데 돈 그렇게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실 때마다 이렇게 기재부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 기재부 사생팬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기재부가 어떤 부처보다도 중심을 잡고 리드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처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약간 조금 벗어난 얘기인데 이름이 기획재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제는 기획예산처하고 재무부하고 이제 합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이렇게 하는데 이름을 지은 건데 그래서 영어로는 원래 Ministry of 기획은 Strategy 전략 그리고 and Finance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었어요. 근데 한국 이름은 변한 게 없는데 영어 이름에서는 그 Strategy 전략이라는 걸 뺐어요. 뭘로 그럼 바꿨어요?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라고 경제, 재무, 재정부 이런 식으로 원래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영문 이름도 바꾸고 몰랐네. 한글 이름은 그대로 법으로 정해져서 못 바꿨는데 영문 이름만 싹 바꾼 거죠. 영문 이름은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기획재정부가 없는 게 기획이거든요.
전략 기획이 없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참 원래 좀 잘하던 거를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획재정부 되면 좋겠다. 참고로 이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우 교수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취재차 기재부 사람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더라.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게요. 요즘에 이제 제가 듣기에 기재부가 조금 인사가 작은 인사 처리라고 좀 들었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더 안 받는 것 같아요. 네. 몸살인다. 혹시 말했다가 혹시 네. 방송에 나갈지도 모르니까. 네. 그래요. 그럼에도 꿋꿋한 우리 우석진 교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이 코너의 제목이 정경유착 시즌 2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아마 어쩌면 요 얘기 좀 잠깐 여쭤봐야 될 게 대표적인 것 같은데 F4가 있습니까? 경제가? 이제 경제 전체적으로 하면 F4라고 하긴 좀 그런데 경제 금융 쪽에서 F4가 누구누구예요? 그러면? 여의도에서는 이제 F4라고 부르더라고요. 꽃보다 남자에 F4라고 부르는데 그럼 누가 이민호예요? 뭐 누가 이민호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이제 추경호 이제 부총리가 있는 거고 대장이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총재 그리고 원래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 이복현 그렇게 해서 F4라고 여의도에서 부르더라고요. F4가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원래 이제 권한과 책임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부총리가 가장 세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원장이 미시적으로는 굉장히 금융과 뭐 관리 감독과 관련해 가지고 모든 키를 쥐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시적으로는 이제 하는 총재가 그렇죠.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감원장은 제일 아래거든요. 근데 뭐 최근 제가 지난 공무원들이 안 만나주니까 지난주에 이제 금융계 인사들을 좀 만났어요. 민간인들을 만났는데 우리 그 이복현 금감원장이 대통령과 전화하는 사이라는 소문이 나 있어가지고 뭐 조금 뭐 이렇게 뭐 임명될 때부터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가지고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인지는. 근데 소문이 나 있어가지고 가장 실세다. 그래서 이민호가 또 이복현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좀 들고 있고 그 처음엔 좀 기대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이제 원래 이제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모든 자리를 했던 거하고 조금 이제 검사가 와서 하면 조금 좀 다른 분위기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좀 기대도 일부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우려를 좀 많이 합니다. 왜요? 어떤 점을?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뭐 부총리나 아니면 금융위원장이 했던 역할들을 지금 그 금감원장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뭐 금리를 올려라 내려라 한다든가 아니면은 금융기관의 또 그 지배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다닌다든가. 힘이 쏠린다 한마디로. 지금 제가 들은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데. 뭔데요? 저 거기 이런 거 이제 좋아해요. 은행장들이 이제 모여서 하는 포럼이 있는데 그래서 뭐 거기에 유명 인사도 불러서 얘기도 듣고 뭐 강의도 듣고 이제 이런 건데. 그래서 강연 좀 많이 주겠다. 그럼 좀 많이 주겠죠. 또 은행에서 하는 거니까. 혹시 초청 받으신 줄 알고? 저희 뭐 맞지 않으면 다행이죠. 근데 이제 근데 은행장들이 또 되게 날카롭게 질문도 많이 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한번 이제 그 이복현 이제 금감원장을 불러가지고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그 주변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은행장들이 이제 그 금감원장의 눈이 마주칠까봐 무서워가지고 규제기관이잖아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그 전에 기세로 하면은 이제 강하게 밀어붙일 수도 있는 건데 눈 마주칠까봐 무서워가지고 이제 다 눈을 피하더라는 그런 에피소드를 들었습니다. 힘이 세네. 그래서 지금 여의도에서는 뭐 기대는 좀 많이 좀 사라졌고 조금 우려가 조금 더 많은 게 좀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 저저번에 나와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내년 총선에 가 있다는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이복현 금감원장 출마설도 돌고 있습니까? 지금 뭐 이제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 취임 1주년 해가지고 이제 간담회 하면서 기자간담회.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뭐 기자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뭐 그런 출마 관련된 걸 물어본 것 같은데 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임명권자가 결정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내가 뭐 출마도? 그러니까 임기를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그런 그럼 출마 의사가 아예 없는 건 아니네요? 뭐 그래 보여요. 근데 그 얘기도 조금 이상한 게 대통령이 뭐 사실은 공천에 그런 개입하는 모양새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얘기는 조금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멘트가 부적절한 멘트였네. 예, 좀 그렇게 들고. 근데 여의도에서는 뭐 출마한다는 얘기가 조금 이렇게 파다한 것 같아요. 어디로 출마한대요? 이제 그 이복현 금감원장이 경문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경문고? 예, 서울에 있는 경문고를 나왔는데 그게 이제 동작구에 있어요. 그래서 동작구에 있어요? 예, 뭐 총신대역, 이수역 뭐 이제 그런 데 있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그럼 동작을이에요, 동작갑이에요? 동작을이 되는 것 같은데? 동작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지역구인데 나경원 의원은 뭐 제가 그냥 방송에서 듣기에 자원봉사자들 지금 많이 모아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만약에 나간다면은 이제 거기 나가는 게 아무래도 연고가 있으니까 그런 뭐 하여간 얘기들이 좀 있고 뭐 이사했다는 소문도 있었는데 뭐 이사는 아직은 안 한 것 같아요. 이복현 금감원장. 그래요? 동작을 출마설이 돈다. 예, 그리고 거기 지금 그 현직 의원이 그 이수진 의원이라고 그 서울대 경제학과 91학번이에요. 판사 출신이고. 근데 이복현 금감원장도 서울대 경제학과 91학번이거든요. 그런가요? 예, 동기예요. 그래서 잘하면 거기서 같은 과에서 판사와 검사의 대회전이 벌어질 거 아니냐. 그럼 이제 동문회가 갈립니까? 그거는 모르겠는데 뭐 정치훈금 내라 그러면 어디다 내야 되는지 지금 사람들이 고민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 추경호 뭐 경제부총리하고 원래 이제 뭐 국회의원 출신이니까 그렇다 치고 나머지 두 명의 F2는 뭐 출마 얘기는 없습니까? 그거는 뭐 좀 조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하는 총재가 설마 출마하겠어요? 그건 출마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근데 그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에는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그 여론이나 정책 측면에서 굉장히 주목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교수님도 약간 좀 기대감을 표명하시죠. 그리고 고금리 국면이었기 때문에 금리 맞아요. 올린다 내린다 그러고 뭐 그러면서 그리고 끝나고 나서 설명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IMF에서 왔기 때문에 IMF식의 여러 가지 뭐 이런 경영 노하우도 한국은행에 갖고 오고 막 이래 가지고 뭐 여론 주목도를 받았는 주목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별 그렇게 주목을 못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금감원장한테 눈이 더 돌아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인플레이션이 조금 작년보다는 심해지지가 않고 이게 조금 잦아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금리를 동결시키고 있으니까 주목을 못 받아가지고 좀 약간 심심하셨는지 지난 금통위원 끝나고 간담회 할 때 굉장히 좀 이상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셨어요. 어떤 얘기? 뭐 금융 뭐 재정 정책이 중요한 건 아니고 통화 정책이 중요한 건 아니고 한국 경제가 이제 뭐 개혁을 해야 된다. 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 그거는 하는 총재가 할 얘기는 그러니까 아니죠. 그건 맞는 얘기인데 뭐 교육 개혁, 연금 개혁, 저출생 문제 이런 것들 중요하다 이런 거는 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죠. 근데 그게 하는 총재 역할은 아니거든요. 아니 하는 총재가 통화 정책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요거 이제 경기 변동을 좀 막아주는 수단인 거지 이걸로 이제 경제 성장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제 취지인데 그 전에 뭐 하는 총재도 뭐 그런 걸 모르는 건 아니었을 거거든요. 다만 이제 총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특히 이제 무슨 뭐 세미나 같은 뭐 학회장도 아니고 금통위원회가 열리고 이후에 하는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부적절해 보이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사실은 경제팀들이 이 분업이 다 사실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너는 이 역할을 하고 너는 거실을 맡고 너는 미실을 맡고 너는 뭐 감독을 맡고 너는 뭘 해라 이렇게 분업이 돼 있는데 지금 선 없이 지금 서로 영역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느라고 지금 엉망이다. 그렇네. 전선이 지금 없고 엉망진창으로 지금 서로 남의 일에 지금 간섭하더라고 정신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근데 이창용 총재 얘기 나왔으니까 금리 얘기 좀 잠깐 여쭤봤으면 좋겠는 게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미 간 금리 차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지난달
연준의 이제 그 우리가 FOMC라고 부르는데 공개 시장 조작을 위한 이제 금리 결정을 위한 이제 회의가 열리는데 끝나고 나면 이제 파월 이제 의장이 이제 그런 우리가 왜 그런 의사 결정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눠요. 근데 그 얘기만 봐서는 우리가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요 기조가 뭐 끝나지 않는다. 지금 우리 계속한다. 그럼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이제 이번 달에 열리는 다음에 열리는 이제 그 연준의 이제 회의에서 아마 금리를 또 올릴 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의 대세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요거 조금 이제 어려운 용어인데 노동 시장이 타이트하다는 표현을 써요. 영어 표현이 좀 그런데 타이트하다는 게 뭔 뜻이에요? 그게 이제 그 연준이 아주 잘 쓰는 표현인데 우리가 이제 타이트하다면 우리가 뭐 빡빡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스키니지. 노동 시장이 타이트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구인하는 사람들하고 기업이죠. 구직하는 사람들하고 그 비율을 따져봤을 때 구인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다. 구인하는 사람이 그 기업이 더 많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아서.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조금 더 긴축을 가도 노동 그래? 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얘기가 그렇게 되네. 예, 레이버 마켓이 노동 시장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요 기조를 가겠다. 금리 더 올린다는 얘기죠. 금리를 올려가는 거를 멈추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0.25 정도는 다음에 올라갈 거라고 하는 견해가 지금 한 77% 정도. 그러면 한미 금리 차가 2%가 되는 2%가 된다고 이제 봐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동결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금통위원 구성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 정부의 지금 경제 운영으로 봤을 때 금리를 지금 못 올리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도 사실 그 인플레이션 국면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려갈 가능성을 남겨놔야 되고 물론 이청용 총재도 그 지난달 회의가 끝나면서 그런 가능성은 열어놨다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금리 인상 가능성.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다시 동결을 하고 만약에 2% 격차가 생긴다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그 한은의 입장, 그 정부 입장 뭐였냐면은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 그 채권이나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때 반드시 금리만 보고 한 건 아니다. 다른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금리 차가 조금 생겨도 돈을 막 빼서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본 논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 기본 논리 하에서 잠깐 요 금리 차가 좀 생겨도 괜찮다라고 하는 입장이 견지가 됐는데 만약에 2%포인트가 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것도 거의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러면 자본이 유출이 될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최근에 보면 이제 환율이 막 이제 사실은 불안정하거든요. 그렇죠. 더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환율이 불안정한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금리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그 무역 수지 적자인 그런 요인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그 우리나라 원화가 평가절하되면서 그럼 그 환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이 조금 싸져요. 그러면 가격 경쟁력에서 다른 국가의 제품들보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되면서 다시 우리 경제가 정상으로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그 메커니즘이 작동을 안 해요. 환율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수출은 나아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개별 기업이 가격 경쟁력으로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구조적으로 국가가 풀어야 될 문제가 지금 산적해 있는 거다. 그래서 국가가 개입해서 뭐 중국이나 뭐 다른 뭐 러시아나 뭐 미국, 일본 이런 것들을 뚫고 나가야 되는 개별 기업은 지금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가격으로만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지금 중요한 이 시점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 우려가 된다. 알겠습니다. 그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생겨서 돌발 질문 하나 드리면 어제 그제 뉴스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금이 왜 영란원에 보관돼 있는 거예요? 금은 뭐 이제 여러 군데 나눠서 예치한다고 들었어요. 제가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털리면 어떻게 해요? 예전에 그 죄송해요. 다이아드 보면은
뉴욕에 있는 그 연준을 그러니까. 그 범죄자들이 털죠. 그러니까. 털어서 그분을 이제 훔쳐가는데. 그러면 갚아주나요? 뭐 그것까지 뭐 예금보험이 돼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웃자고. 예. 근데 아마 그래도 이게 금도 실물이긴 하지만은 예치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득이 되어야지 예치를 거기다 할 거거든요. 그렇겠지. 그래서 뭐 우리가 보관 수수료도 낸다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또 돈도 낸다. 예, 뭐 보관 수수료도 내기도 하겠지만은 그렇겠죠. 동시에 거기에 대한 수익률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이제 따져 보고서 아마 여러 군데 하다가 아마 영국으로도 많이 가게 된 것 같고 뭐 더 이상 이제 금은 뭐 더 이상 구입한다고 듣지는 않았어요. 예, 저도 기사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더 이상 뭐 금 구입을 안 한다. 예. 아마 금값이 이제 뭐 많이 올랐다고 보기 때문에 금괴가 한 몇 개쯤 있는 거야. 어우. 예, 뭐 상당히 있다고 들었어요. 왜냐면 예전에 이제 우리 금본위 할 때 지금은 금본위는 아니지만은 화폐를 발행하려면 그만큼 이제 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6.25 때도 이제 한은에서 전쟁 타도했을 때 이제 금 챙겨가지고. 진짜 그랬겠네 그때. 예, 그래서 이사했다고 들었어요. 금 다 챙겨갖고 왔대요. 그렇겠다 진짜. 그래서 뭐 금고 가본 건 아니겠지만 하는 금고에도 조금 있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뉴스 보고 갑자기 영화가 너무 많이 떠올라갖고 궁금해서.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이풀기였고 지금부터가 이제 본론인데. 오늘의 본론 주제가 뭡니까? 그 몇 주 전에 사회보장 전략회의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그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이 이제 중요한 발언들을 했는데 그거를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경제학자긴 하지만은 제 경제 학자긴 하지만은 제 연구의 3분의 1은 이제 사회복지 관련된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출산. 거기 뭐 재정과 사회복지는 뗄 수가 없는 관계죠. 예, 그래서 제가 뭐 경제학자긴 하지만은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재정학자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 나오면 굉장히 관심 있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근데 대통령이 이제 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먼저 사회보장 전략회의라고 하는 그 회의 이름이 저는 조금 낯선데 이게 약간 기재부의 냄새가 나요. 아 그래요? 네, 기재부에 이제 재정 전략회의라는 게 있어요. 자기네는 영문에서 전략이라는 글자 뺐다며. 근데 이제 그 기재부 회의체 중에 재정 전략회의라는 게 있어요. 재정 전략회의. 뉴스에 나왔던 거예요. 그게 이제 뭐 향후 5년 동안 어떻게 살림을 살 것이냐에 대한 이 재정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건데 거기서 아마 따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앞으로 뭐 지금 뭐 윤석열 정부 4년 남았지만은 4년 동안 어떻게 복지 정책을 운영해 가겠다. 그거에 대한 이제 회의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목했던 발언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통령 주요 발언을 조금 말씀드려보면은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 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현금복지, 보편복지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감당 못할 사회보장은 사회 갉아먹는다. 뭐 이런 식의 발언들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들 듣고 거기서 이제 뭐 회의하는 것도 이렇게 좀 보고 하니까 기사도 보고 하니까 조금 문제가 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 일단 저는 요번에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서비스를 시장화한다, 산업화한다. 그 전에 민영화라는 단어 썼던 걸 제가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데 사회복지를 시장화하고 산업한다는 얘기가 이게 연결이 되는 개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자인 이제 제가 경제학자라는 거를 깔고서 저는 굉장히 좀 익숙하죠. 저도 이제 미국에서 학위 받고 처음 들어와서 이제 사회복지 관련된 연구를 시작할 때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때 어렸을 때 철 모를 때 이제 이런 얘기 막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사회복지를 조금 원론적으로 보면은 시장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좀 있어요. 시장에 맡겨놨을 때 시장이 이제 잘 못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시장 실패라고 불러요. 시장이 실패한다. 근데 대표적인 게 소득 재분배 정책은 시장이 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그거. 부자인 사람들 돈을 뺏어가지고 그렇지.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준다. 그래서 이게 소득 재분배의 기본적인 개념인데 이거 시장에 맡겨놔 가지고는 안 되죠, 그거는. 뭐 조금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부를 해가지고 이제 돈 많은 부자가 뭐 약간 약자들을 모아서 조금 잘 대해준다. 세 발의 피.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많이 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이제 개입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 다만 이제 정부가 이런 걸 다 했을 때 과연 모든 것이 제대로 다 공급이 되겠느냐, 효율적으로 되겠냐 보면은 그것도 잘 안 된다. 그 정부의 실패다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이거 좀 구분을 좀 해가지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정부가 하고 시장 메커니즘을 쓸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시장을 한번 살려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경제학자들은 많이 해왔어요. 근데 혹시 이게 그러니까 그 정부의 복지 서비스를 위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뜻하는 건 아니죠. 이 개념이.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예컨대 뭐 대표적인 게 사회 서비스, 돌봄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굳이 또 정부가 나서가지고 직접 해야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좀 뭐 어린이집 돈 주고 뭐 공급하고 싶으면 공급하고 비싼 거 돈 내고 싶으면 비싼 돈 내고 싼 돈 내고 싶은 사람들은 뭐 싼 거 쓰고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세요. 예. 그래서 사회보장 요 서비스에 관련돼 가지고 특히 서비스 관련돼서 시장 메커니즘을 살려보자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발언의 취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요 사회복지 분야에서 경제학자로 이렇게 활동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요거 조금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외교 요 분야에서 그 김태효 네, 안보실 차장. 예, 그분 계시잖아요. 요 사회복지에서는 그 역할 하신 분이 이제 안상훈 사회수석이다.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 이분의 아이디어를 조금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그게 마음에 드셨는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 같다. 그래서 요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 좋은데 이분이 이제 그 사실은 아버지가 그 삼선 국회의원이에요. 안상훈 수석의 아버지가? 예, 안병규 의원이라고 예전에 부산일보 기자도 하고. 그러니까 뭐 부산 근처에서 이제 삼선하신 분인데 이 아들이고. 옛날 김기춘 비서실장 사위예요. 그래요? 예. 이제 그렇게 쭉 연결이 되는데 또 연결점을 좀 이번 정부도 찾아보면은 현대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 한동훈의 선배죠. 한동훈 법무장 선배죠. 또 그렇게 얽히나? 예. 그래서 여하튼 근데 이분이 이제 이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인데 거긴 미국 박사들이 많아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에? 네, 미국 박사들이 많아요. 미국에서 사회복지 공부하신 분이 많은데. 근데 미국의 사회복지는 뭐 그렇게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칭찬받는 복지는 아닌 것 같은데. 칭찬받는 복지는 아닌데 또 뭐 이게 이제 학술이니까 공부하는 거니까 또 거기 또 지원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 이제 스웨덴에서 특이하게 공부를 하셨어요. 스웨덴. 복지천국. 예. 제대로 간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 많이 배워가 오셔가지고. 스웨덴에서 유학했어요? 예, 스웨덴에서 웁살라 대학에서 이 사회 서비스가 중요하다. 그래서 돈을 주는 것보다도 서비스를 공급을 해줘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들을 쭉 해오셨어요. 예. 그래서 원래 박근혜 대통령 됐을 때 인수위에 들어가서 사회복지계에서는 이분이 좀 장관도 되고 이럴 거 아니냐라고 하는 소문이 들었는데 그 장인어른이 비서실장으로 갔잖아요. 그러면서 막혔구나. 장인어른 때문에. 장인어른이 약간 그런 거 싫어하신다고 들었어요. 가족들이 다. 그렇지. 청와대 장인 사유가 같이 근무하는 건 좀 모양새가 그렇다. 그래서 이제 좀 쉬시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5년 쉬시고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이제 캠프에 가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아는 많은 사회복지학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그때 이제 후보가 천명했던 사회복지 정책에 많이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간 분들이 많지가 않은데 이분이 특이하게 가셔가지고 이제 지금 대통령과 이제 많은 교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이제 에피소드가 뭐냐면은 지난 1월달에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할 때 나경원 이제 저출산 당시 이제 부위원장. 부위원장이 저출생 관련된 정책 약간 뭐 비탄감해줘야 된다. 네, 그렇죠. 그런 거 얘기했을 때
그 청와대에서 막 청와대가 아니고 용산에서 막 지어 박았잖아요. 말로만. 예, 말로 지어 박았는데 예, 이분이 그분이거든요. 그 주역이 개인 의견이고 정부와 무관하다.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나름 이제 실세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이제 부위원장이 나경원 전 의원이었는데 그만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부위원장이 이제 임명이 되는데 이분 제자예요. 안상훈 수석의 제자. 제자. 예. 실세네. 제자를 그 거기다 이제 저는 이제 박았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예. 왜냐면 그분이 또 그렇게 뭐 안 될 거는 없지만은 또 뭐 그렇게 뭐 아주 뭐 윗급에 있는 뭐 그런 교수님은 또 아니시거든요. 근데 학계에서? 지도 교수가 자기 지도 학생을 여기 박았다. 그러면은 그분이 좀 나름 이쪽에 대해서 그냥 꽉 쥐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또 용산에서 또 나름 또 위치가 또 있으시구나.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뭔가 사회 서비스에서 뭔가 경쟁이 좀 도입돼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지금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발언이 안상훈 사회수석의 작품이라고 치면 안상훈 수석은 사회대에서 복지를 전공하고 돌아온 분이라면 그러면 그분이 그 복지 서비스의 시장화 산업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분 성향상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금 사실은 기재부 관료 출신이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경제학 박사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믹스가 되면서 이런 이제 산업화 놀리고 그다음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 국민의힘 경선할 때. 유승민 이제 전 의원이랑 토론하면서 유승민 전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뭐 윤석열 후보의 복지 정책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규모의 경제를 도입해서 사회 서비스에서 규모의 경제를 도입해서 뭔가 효율화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근데 규모의 경제야말로 자본의 논리 아닌가요?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서비스나 재화를 생산할 때 필요한 기술의 특성이에요. 근데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우리 돌봄 이제 어린이집을 하는데 조그만 거를 두세 개 하는 것보다 그거를 뭉쳐가지고 하면은 수익이 더 올라가고 뭉쳐가지고 하면은 효율성이 높아지고 보육교사야 뭐 비슷하겠지만은 거기 보는 행정 보는 사람들은 3명 할 거 1명 하고 그렇죠. 3명 할 거 2명 하고 하면 비용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도 1명이 하면 되고 그러니까 비용이 떨어지니까 단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컨대 뭐 대학생들 과 잠바를 맞춘다, 뭐 과티를 맞춘다, 아니면 단체 티셔츠를 맞춘다 했을 때 10장 하는 거랑 50장 하는 거랑 100장 하는 거랑 단가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평균 비용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요 평균 비용이 많이 하면은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규모의 경제가 있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사회 서비스를 표준화시켜야 돼요. 그렇지.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지. 붙여가지고 그리고 대규모 시설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게 표준화된 하나의 단일화된 사회복지 서비스냐. 근데 이 사회복지 욕구라는 거는 지금 다 다르거든요. 맞춤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맞춤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치.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사람은 뭐 정신은 괜찮지만은 몸이 불편할 수도 있고. 그렇죠. 몸이 이 사람은 불편하지만은 정신은 괜찮을 수가 있고. 이 사람 왼손이 아플 수가 있고, 저 사람 오른팔이 아플 수가 당연히 있고. 장애 유형에 따라서 서비스도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소득이 없는 이유가 다양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 맞춰가지고 점점 맞춤형으로 가는 게 이 사회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인데 이렇게 되면은 표준화 단일화돼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사회복지 욕구를 맞추려고 하는 우리의 그 사회복지 발전 방향과 이 역행을 하게 돼요. 표준화가 돼버리면 거기서 구멍이 생겨서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죠. 못 맞추죠. 그러니까. 못 맞추죠. 그게 예컨대 뭐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뭐 탈시설화 이런 것도 요즘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뭐 시설에 있으면 좋지만은 그게 아니고 또 일반인과 같이 살면서 집에서 살면서 우리가 또 다시
그 사회 속으로 커뮤니티 안으로 녹아 들어가야 된다. 네.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못 하죠. 못 하고 다시 시설로 집어넣고 비용 싸니까. 이렇게 하게 되고 두 번째가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돌봄 서비스, 특히 사회 서비스에서 문제하고 지금 이 산업화 경쟁 강화하고 지금 맞는 거냐. 지금 우리 그 돌봄 서비스 예컨대 돌봄을 이제 뭐 다양하게 볼 수 있지만은 가장 큰 게 이제 어린이 그 보육 인생에서 태어났을 때 처음에 돌보는 거하고 그리고 인생의 끝에서 네. 뭐 치매 걸려가지고 노인 이제 돌봄 요 두 개가 지금 큰 축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요 큰 축이 사실은 돈은 좀 많이 들어가는데 정부 돈도 많이 들어가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만족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예, 정부는 돈 많이 들어간다고 징징대고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처우가 좀 열악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다 불만이에요. 어린이집 보내면서 너무 만족해 이런 사람들 많이 못 봤어요.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 어린이집 얘기했으니까 유치원 로또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국공립 유치원에 애를 보내기 위해서 줄 서서 순위표 받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사립 유치원 보내는 것보다. 근데 국민들의 지금 소구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걸 시장화한다면 역행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조금 제 경제학자니까 약간 경제학의 관점에서 조금 풀어드리면은 우리 국민들이 보통은 그 정부에서 뭐 만드는 것보다 정부에 주는 것보다 싸제를 좋아해요. 싸제. 예. 혹시, 싸제. 예. 군대 혹시 갔다 오신지 모르겠지만은 군대 가면은 저 이제 군대 있을 때 보면은 신병이 오잖아요. 신병이 오면은 훈련소에서 정부가 준 빵 모자를 이제 쓰고 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선임들이 보통은 싸제 전투화를 하나 맞춰줘요. 싸제가 좋으니까. 그리고 속옷도 싸제가 좋고, 예. 네이도 소재 사주고 너무 옛날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제가 좋죠. 정부가 뭐 한다 그러면 하지 말라 그러지. 근데 유일하게 요 돌봄에서 인생의 처음하고 인생의 끝에서는 민간보다는 공공에서 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다 싸제가 좋은데 이거 도대체 왜 그러는데요? 이게 저희는 이제 경제학자는 정부의 비대칭성이 있다고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물건이나 재화나 서비스를 이제 소비를 하게 되면은 그 질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그렇죠. 근데 아기들하고 치매 걸린 어르신들은 그 서비스 질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밥을 뭘 먹고 있는지, 잠은 제대로 자고 있는 건지, 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혹시 누구한테 맞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는데 요거를 원래는 뭐 영세 아기가 어린이집 갔다가 오늘 밥이 너무 맛없었어요. 이러면은 부모들이 이제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면서 이걸 개선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보고들을 할 수가 없거든요. 서비스 질에 대해서. 지금 교수님의 그 발언은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상당히 반발할 수도 있는 발언이시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국공립을 선호하게 되는 이유가 국공립에 보내게 되면은 최소한의 질이 보장이 된다. 바로 그거죠. 싸고 질이 높다.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돌봄 서비스에 있어 가지고는 그러한 질이 보장이 되면서 최소한 보장이 되면서 그 자기 예산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그렇죠. 이런 공공시설을 이제 원하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면 뭐 청취자분들이 약간 놀랄 수도 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단일 업종으로 한 2만 개 정도에 깔리면은 거의 포화예요. 2만 개 정도 업종이. 예컨대 이제 노래방. 노래방. 어떤 업종이든지 간에 노래방이 전국에 몇 개 있냐 그러면 전국에 한 2만 개 지점 내면 딱 끝이다. 2만 개 정도 있으면 거의 포화예요. 다 커버된다. 예. 그러니까 노래방이 가장 전국에 많았을 때가 3만 5천 개 정도 돼요. 그것도 통계가 나와요? 그건 통계 나오죠. 지금은 이제 3만 개 정도로 이제 떨어졌는데 3만 개 이하로 떨어졌는데 진짜 골목마다 막 건물에 노래방 3-4개씩 들어가고 막 이러면 이제 3만 개면 진짜 그렇게 되는 거고. 코인 노래방 포함한 거죠? 다 그렇죠. 근데 골목마다 이제 이렇게 있으면 2만 개면 거의 예. 그러니까 뭐 철원부터 저 제주도까지 다 들어가 있으면 2만 개면 거의 포화예요. 예컨대 편의점은 4만 개를 뚫은 지가 뭐 아주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그럼 과다 공급이 2배라는 얘기네. 근데 이제 어린이집은 전국에 얼마까지 있었냐면 4만 3천 개가 있다가
그렇게 많이 있었나요? 최근에 저출산이어서 좀 줄었어요. 예. 그래서 3만 개 단위로 이제 줄었는데 예. 뭐 엄청 많잖아요. 예. 거기에 유치원이 한 8천 개 있거든요. 그러면 합치면 거의 한 4만 개 가까이 돼요. 그러면은 웬만한 편의점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네요.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시설은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인에 대해서 생각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그렇죠.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하여간 최근 10여 년 동안에 이제 계속 막 빠르게 늘어났는데 이게 한 2만 7천 개 정도 돼요. 요양시설은 게 요양병원 플러스 요양원. 요양병원을 빼고 뭐 요양원이나 뭐 이제 노인들이 가서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실버타운이나 이런 거 포함하는 거예요? 무슨 뭐 제가를 해줄 수 있는 데이케어 센터 뭐 이런 거. 데이케어 센터 그다음에 이제 뭐 방문 방문 목욕 이런 것도 시켜줄 있고. 수 있는 거 아니면은 시설에서 요양시설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런 요양원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그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거든요. 그게 2만 7천 개, 2만 8천 개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좀 있으면 그것도 이제 4만 개 가까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이야, 맞네. 그러면은 그렇게 많은데 지금 이게 경쟁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냐 이게. 지금 2배라는 얘기인데 숫자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 생기고 있는 이 국민들의 불만, 비효율성 이런 게 경쟁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이거는 아까 그 본질적인 문제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렇지. 이런 형태 공공이 이제 담보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어야지 사실은 민간도 거기에 맞춰서 해주는 건데. 그렇죠. 공공이 이제 담당해야 될 몫을 담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 문제는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거꾸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사회복지 서비스의 시장화 산업화의 사례 아닙니까? 사례죠. 왜냐면 우리 그 공무원들이 머릿속에 사실 이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옛날부터. 그런데 사회복지도 시장을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뭐 옛날에 유치원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유치원을 어떻게 만들어?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민간에서 알아서 유치원 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혜택 준다. 어린이집 처음 만들기 시작할 때 똑같아요. 어린이집 만들면은 우리가 혜택 준다. 만들어라.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아동수당 주고 나머지는 산업 논리에 따라서 어린이집 만들고 유치원 만들어라. 민간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민간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거 하고 원인하고 결과가 이 원인에 대한 진단이 이게 틀리기 때문에 나오는 정책이 이게 엉뚱하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저 박사 처음 받고 사회복지 이런 거 잘 몰랐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대학교 1, 2학년이 경제 처음 배우면 내놓는 이런 수준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 초보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주워들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심한 말을. 왜냐하면 이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요.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시장화 산업화라고 하는 것들이 아직 겪어보지 않은 미래가 아니라 이미 겪고 있는 현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화 산업화에 아까 경쟁도 얘기가 있었지만은 그거의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러면 사회복지 서비스를 내가 공급을 해서 이유는 어떻게 챙겨갈 것이냐. 그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지금은 사실은 돈을 빼가기가 쉽지 않은 구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회복지법인에 준해서 관리가 되고. 그럼 오히려 그 진입 장벽을 없애버려서 더 많이 받아들인다. 아니, 이윤을 명시적으로 빼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규제를 많이 완화해서.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여러 가지 우리 부조리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건 이제 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구조적으로 오면 돈을 좀 빼고 싶은데 돈을 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본인들은 투자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투자했는데 그 돈을 어떻게 빼갈 수 있느냐. 지금은 빼가기 쉽지 않아요. 지금 월급 받고 뭐 이제 그런 것밖에 없는 건데 만약에 산업화 이거 한다고 하면은 그럼 최소 이윤을 보장해 달라. 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면 지금 운영치기하고 지금 맞는 거냐 이게 지금. 지금 이 깊은 이 고민이 없다 사실은. 뭔가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인데 우리 지금 사회복지 서비스에 그게 문제도 아니고 해결책도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가가 이 돌봄이나 사회보장 서비스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책임을 질 것인가를 명확하게 하고 조금 더 할 때지. 지금처럼 이제 뭐 산업화 논리를 들고 와서 한다는 거는 경제학자인 제가 봐도 경제학자인 제가 봐도 그러니까. 상당히 이상하다. 뭔가 좀 역행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좀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은 잘 모른다. 제가 좀 이제 그러니까 기재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점 좀 뭐였냐면은 제가 이제 그런 이제 뭐 회의 같은 거 하면은 혹시 중계해주면 그런 거 열심히 보는데 그 대통령 이제 앞뒤로 그 유명한 사회복지학자들이 포진해 있었어요. 그 자리에 예, 그렇겠죠. 불러가지고. 근데 우리 박근혜 정부 때 적자 생존이라는 게 좀 있었거든요. 적는 자만이 생존한다. 근데 열심히 받아 적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뭘 받아 적고 계실까? 그분들이 평소에 그런 얘기하는 거를 찬성하는 걸 뭐 사회복지에 있어가지고 시장 논리를 좀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찬성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도 가끔씩 하고 경제학자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그런 분들이 하시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어요. 근데 자리가 뭔지 거기 앉아가지고 대통령 훌륭하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사실은 이제 복지의 범주에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장례를 치를 때도 일각에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면 이제 장례 같은 경우도 이제 국공립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나 민간의 논리에 맡기다 보니까 바가지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국공립 장례식장 많이 만들고 그래서 장례식 비용도 좀 표준화하고 이래서 바가지 씌우고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모나 이런 분들은 이제 떠나보내는 자식 입장에서 가격 갖고 흥정하고 이런 게 힘든데 그런 걸 약점 타고 들어와서 이렇게 바가지 씌우고 그러는데 국공립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목소리는 이런 것들 지금 정반대로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비유하자면 굳이 장례식장까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제 예를 든 거 복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여러 가지 사회복지 특히 서비스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 문제가 지금 산업화가 안 되고 경쟁이 낮아서 생기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본질적으로 이 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될 수가 있는 게 국공립이 조금 더 과감하게 들어가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이건 우리나라가 지금 소득 3만 불 시대를 넘었지 않았습니까? 이제 선진국들이 소득이 2만 불일 때 또 3만 불일 때 다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돈이 없어가지고 못한다 이런 거는 사실은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지금 그러니까 너무나 단순 논리다 뭐냐면 경쟁을 붙이면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고 가격은 떨어질 거다라는 전혀 근거 없는 어떤 이런 믿음의 기초에서 지금 시장화 산업화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진 거잖아요. 정리를 하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는 있죠. 비용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질은 담보 못한다. 질은 담보 못한다. 질은 담보 못한다.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현안이냐, 현재 문제냐라고 하면은 요걸로는 저는 제가 경제학자지만은 풀 수 없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조금 복지에선 좀 벗어나는데 작년에 이제 교육부 장관이 뭐 입학 연령 5세로 내리겠다 그랬다가 난리 났지. 예, 금방 이제 그만두신 분이 경질됐지. 생긴데 근데 그 논의가 사실 없는 건 아니에요. 있었죠. 그 논의가 이제 유치원을 유아학교의 형태로 해서 학교를 공공육으로 집어넣어야 된다. 편입해야 된다는 얘기 옛날부터 그래서 있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K부터 12까지라고 해가지고 K는 유치원을 얘기하는 거고 12학년은 고3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학제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을 학교로 넣자라고 하는 논의는 굉장히 오래된 논의예요. 그러면 이제 입학 연령이 이제 조금 빨라지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유치원을 수용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유치원 지금 영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공공용으로 넣겠다 그러면은 그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뭔가를 영업권이 이제 보상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치원 우리 간접 수용이라고 하는데 수용 문제가 생기는데 뭐 그런 얘기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그러면 사실은 유학 그 5세로 낮춘다는 그런 논의를 했다는 거는 그걸 수용할 재정적인 투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한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지금 와가지고 다시 민영화하자 그러고 있으면은 말이 안 되고 특히 이제 제가 대통령의 일관성의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 게 현금 복지,
선별복지 안 된다 이러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작년에 예산 짜면서 가장 먼저 했던 공약 그 실행 사업 중에 하나가 부모급여예요. 네, 맞아요. 부모급여는 영세에게 100만 원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현금 복지고. 그렇죠. 그건 이제 보편 복지예요. 뭐 그걸 제일 대표적으로 그거 한 거거든요. 저는 그거 잘했다고 생각해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그거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건 또 뭐냐. 그리고 무슨 얘기 하시냐면은 바우처로 줘라. 지금 다 바우처로 줘요. 현금 주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거의 없어요. 예. 어린이집도 다 바우처로 나가고, 다 바우처로 나가고. 예. 물론 바우처라는 게 이제 옛날처럼 종이 쪼가리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다 신용카드 형태로 나가는데 무슨 뭐 예컨대 뭐 그 저소득층에서 이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있어요. 영화도 볼 수 있고 뭐 예컨대 뮤지컬도 볼 수가 있고 스포츠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것들이 나가는데 그것도 다 바우처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바우처 체계로 바뀐 거는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무슨 얘기를 어디서 듣고서 그러니까 오늘 교수님 말씀을 하시는 얘기인가라고 해서 조금 대통령을 사랑하지만 안타까웠다. 사랑하는 거 맞아요? 가슴에 손을 저는 사랑합니다. 저는 다 대통령이 잘 되길 빌고 네. 또 우리 또 정부니까 네. 5년 또 앞으로 또 4년 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4년 동안 별 문제 없이 효율적으로 우리도 납세자들 혈세 아닙니까? 이 혈세가 잘 맞아요. 쓰이도록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을 종합 정리하면 사회복지 전략회의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니까 뭔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고 역행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뭘 잘 몰라서. 이게 결론이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모른다기보다는 뭘 아까 얘기 다 해놓고 지금 또 갑자기 또 왜 태세 전환을 하는데요? 좀 그 얘기를 너무 주워들어서 하신다. 토론을 조금 더 많이 하시고 네. 일관성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네. 이 얘기 들으면 저 얘기 혹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사회 서비스를 시장을 통해서 정보 실패가 발생하니까 시장을 통해서 공급하면은 효율성이 올라간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돈이 없다는 거에 정부가 돈이 없다는 거에 예. 그 동기가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없다.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 2주 전에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같은 서비스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러면은 답이 이것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돈 쓸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예컨대 저출산 고령화 정책, 특히 저출산 정책을 하면서 우리가 뭐 250조 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말은 뭐 한 3분의 1은 맞고 3분의 1은 틀려요. 아 그래요? 예. 왜? 틀린 거 뭐? 돈을 쓴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2005년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면서 돈을 이제 대규모로 쏟아부은 건 맞는데 저출산 관련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꼬리표만 거기 붙은 거지. 아 원래 나가던 돈에다가 예컨대 뭐 대학 학비를 좀 싸게 해준다. 이게 뭐 사실은 멀게 보면은 저출산 정책이죠. 멀게 보면은. 기존 예산 갖다가 다 그러니까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예, 멀리 보면은. 근데 그냥 거기다가 레이블만 붙여놓은 거지. 실제로는 저출산 정책을 사실은 관심이 크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동안. 특히 기재부는. 그러니까 정책 나오는 거 보면 그래. 뭘 좀 알고 내놓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았었죠. 예. 특히 기재부 얘기 들어가지고는 이런 사회복지 정책은 답이 없다.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짧게 하나만 그 좀 다른 건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에 장하준 교수의 책을 추천하면서 경제 전문가에게 맡기면 신자유주의와 같은 지배를 받게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뭐 또 신자유주의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전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는 선배가 최근에 페이스북에 SNS에 좀 이런 글 썼던데 경제학은 경제학자들에게만 맡겨두기에는 너무 중요하다. 그렇죠. 국민 먹고 사는 문제인데. 네. 왜냐하면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여러 사람들 생각을 지배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같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이제 밖에서는 신자유주의자 경제학자를 부르는데 뭐 그런 사람들만 얘기만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그 중에서 현실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에 맞는 정책이라고 하는 대응 방안을 만들 때는
다양한 의견과 네. 그런 걸 듣고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을 해야지. 그렇죠. 너무 한쪽의 얘기 경로를 해서 들으면 안 되고. 다만 이제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 그때 왜 홍남기 그때 부총리하고는 왜 그러셨냐. 그때 왜 그러셨어요? 이런 몇 년 전에 제가 홍남기 부총리가 진짜 이상하다 네. 이런 얘기 많이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 뭐 끌려다니셨거든요, 사실은. 예. 본인은 안 그렇다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끌려다니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분은 뭐 하고 계신다는 얘기는 좀 들으셨어요? 모르겠어요. 뭐 춘천 출신이니까 뭐 총선 안 나온대요? 모르겠어요. 그래요? 너무 조용해서. 예. 근데 저번 몇 주 전에 토론할 그 기재부 행사할 때 안 부른 거 보니까 추경호 부총리가 싫어하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경유착 시즌 2 마무리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 달아주셨는데 뭐 미네카님, 우석준 교수님 최고예요. 푸른달님, 우석준 교수님 참 재밌네요. 뭐 이렇게 했는데 닮은 살기알님이 사랑의 맴매로 순살치킨 만들기. 그래서 저는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 모대님이 또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교수님, 타고올 수준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뼈를 발라버려서 순살치킨이 돼버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뭐 압수수색 당하기 전까지는 우리 또 제일 중요한 게 미국 수정헌법 표현의 자유. 보면은, 그렇죠. 우리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 비우셨죠. 그리고 저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이미 소용없어요. 이미 선을 넘어서 그런 얘기 해봤자 소용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잘 효율적으로 정부가 돌아가길 빈다. 네. 뭐 얼마나 그 울림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랑을 강조했다는 점을 전해드리면서 애정이다 이렇게 이해해달라.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명지대 우석준 교수와 함께했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